지금 강사님과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른 아침 특강에 참석해주신 간부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6회 미래서울 아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요즘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래를 바꿀 주제입니다. 바로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서울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강연해 주시기 위해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경전 교수님께서는 2003년부터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센터를 2014년부터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 인공지능학회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3차례 수상하신 AI 응용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혁명을 통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또 서울시 간부님들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고려대 석좌 교수로 계실 때 저를 한번 그 고려대 강의에 한번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4차 산업혁명 그런 쪽 말씀드리고 그때 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기쁘고 훨씬 더 모습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제목을 야심차게 지었지만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욕심을 많이 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통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저는 혁명이란 말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챗GPT로 인해서 혁명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하시면 적어도 그거는 느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 14년 정도, 20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게 지금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서울이 발전할 것이고 시민이 행복할 것인지. 제 이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에 왔기 때문에 저도 서울 시민이고 뭐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녔고 계속 서울에 있었으니까 제 이름이 서울을 온전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여튼 서울의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자로 한번 써봤고요. 일단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 일주일 정도 이슈가 된 게 이 내용이죠. 퓨처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나 본데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성 AI, 초거대 AI의 개발이나 실험을 6개월간 중단하자라는 서명을 지난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뭐 명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8,000명이 했다, 뭐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서명을 했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튜링 어워드인데 그 딥러닝이라는 거 요즘 맨날 얘기하는 딥러닝으로 3명이 동시에 받았는데 그 동시에 받은 사람이 이 조슈아 벤지오인데 조슈아 벤지오가 서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AI 전문가입니다. 스튜어트 러셀도 그래도 만만치 않은 버클리 대학의 AI 교수인데 이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드 모스타크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꽤 의미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스테빌리티 AI라는 요즘 AI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많아졌죠. 그거를 오픈소스로 풀어버려가지고 아주 세상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이마드 모스타크라는 사람이고요. 존 호필드는 좀 옛날 교수님이긴 합니다. 90살 정도 되신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아까 이제 과학을 되게 신봉하고 뭐 달나라로 간다, 뭐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우리는 지구를 이제 떠나서 제3의 뭐 제2의 행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엉뚱하게도 AI는 개발을 좀 잠시 중단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뭐 스티브 잡스의 옛날 친구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발 노아 하라리,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해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유발 하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인문학적이고 너무 인문학적으로만 인공지능을 접근하면 무섭죠. 이게 뭐가 맨날 사이언스 픽션 영화만 보고 이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저도 사피엔스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호모데우스도 꽤 재밌게 읽었지만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충분히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서명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하겠습니다. 앤드루 양은 이제 지난 선거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죠. 이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사람의 직업을 다 삼켜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로 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자는 걸 주장하는 건 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신문기자분들한테도. 가능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윤리적이고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 거지. 6개월간 중단하자고 하면 누가 중단하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절대 중단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언론에서 여러 요청이 왔을 때 일단은 이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AI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AI가 너무 많이 발전하면 AI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얘는 의식을 갖게 된 걸 숨기고 있다가 한 방에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90년대, 2000년대 뭐 날짜 정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예배도 몇 번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거길 꼭 가라는 거예요. 너가 휴가 되려면.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그 교회는 되게 솔직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휴거 날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휴거가 돼서 없어졌는지 저는 그런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되게 대차다고 생각을 해요. 날짜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날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반박하기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따르기도 어려운 거와 좀 비슷합니다.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반박하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석학들이 이런 걸 중단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페이스 X 뭐 그다음에 지하로 그쵸?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그 기차도 만들고 하이퍼큐브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내가 신경 쓰고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역시 그래도 다행히 뭐 바로 규제한다. 뭐 이런 뭐 다 중단하라. 다 중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만 또 한국만 좋은 겁니다. 한국은 물론 동참하겠지만 이제 개발 중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빌 게이츠, 얀 누쿤 역시 아까 투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얀 누쿤과 앤드류 융이 긴급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둘이 대담하는 걸 열어서 이거에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분들이 우리를 설득해야지 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그런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은 지금 AI가 적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AI로 무기 안 만들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당연히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습니까? 금지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역사가 다 총균세, 뭐 총을 누가 먼저 썼고 핵을 누가 가졌는지 이런 거에서 관련돼서 다 세상의 질서가 왔는데 이제 그것을 중단하자는 것은 너 죽어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페이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찌피티 하는데 쓰시긴 하시나요? 좀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 쓰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써보시라는 입장에서 4가지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확실하게. 일단 제일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S컵이라는 건 쓰시나요? S컵. 네, S컵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네, 카카오 친구에서 이 5글자를 쳐보세요. 영어로 S컵을 친구 찾기로 찾으시면 S컵이라는 카카오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걸 친구 추가를 하시면 하루에 100개를 무료로 그 챗GPT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GPT-4라는 게 나왔죠. GPT-4가도 한 10건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이 S컵을 친구 설정하시면 지금 한 60만 명 육박했을 거예요. 예, 이게 아마 1000만 명 이렇게 넘어가서 새로운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화가 돼서 좀 제가 이렇게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만약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S컵을 만든 업스테이지에 투자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좀 특이한 회사고요. 어떤 걸 물어보실 때 물음표를 하고 거기다 물어보시면 검색이 되고요. 느낌표를 하고 물어보시면 GPT-4가 작동되고요. 물음표나 느낌표 없이 물어보시면 그냥 GPT 3.5, 그러니까 챗GPT가 됩니다. 하루에 100건이면요. 한 건당 한 10원, 최소 10원에서 40원은 돈이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만약 40원이 쓴다 그러면 하루에 100건을 내가 꼬박꼬박 쓰는 사람이면 저 때문에 이 회사는 4,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만 명의 유저인데 60만 명 유저가 하루에 평균 10번만 쓴다 그러면 600만 개고 600만 개에 10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이고 40원이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몇 억씩이 돈이 나갈 수 있는 회사인데 여기 김성훈 교수님이 1000만 명 갈 때까지 일단 달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명 갈릴 때까지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억 쓰거나 몇백억을 쓸 하루에 몇억 또는 몇십억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달리겠다는 거죠. 그 대신 사용자를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 사이에 챗GPT에다 돈을 하루에 건당 막 10원, 40원 주는 게 너무 아까울 테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더 싸게 공급하는 네이버가 더 싸게 공급하거나 구글이 더 싸게 공급하면 더 싼 인공지능을 뒤에 붙여서 내 소비자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마치 한 10 몇 년 전에 카카오톡이 나온 거잖아요. 2010년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그전만 해도 우리 문자 메시지 다 무료가 아니었고 친구한테 보낼 때 되게 돈 나가기 때문에 조심했는데 그걸 카카오톡이 공짜로 해주니까 오늘날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생겨버렸잖아요. 2010년, 11년 기사를 보면 카카오톡은 망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수익 모델이 없어. 참 걱정을 쓸데없이 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도 카카오톡이 왜 망해? 1000만 명, 2000만 명이 쓰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14년 만에 한 번씩 온다 그랬는데 14년 전쯤에 대충 스티브 잡스 살아계셔가지고 아이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한 14년을 빼면은 이제 한 1993년쯤, 4년쯤 그 당시 웹브라우저라는 게 처음 나와서 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그 다음에 또 14년 정도를 빼면 한 1980년쯤 돼서 PC, 애플2 이런 게 나와서 이제 누구나 컴퓨터를 갖는 시대가 1980년, 90년대 중반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2010년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저도 제 삶에서 4번 정도가 그런 게 있었고 거기서 한 10년을 더 빼면 이제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마이카 시대. 그죠?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마이카, 마이 컴퓨터,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컵을 꼭 써보세요. 그래서 S컵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 거기에 OCR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를 올리고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소식 들어보시겠지만 이 챗GPT라는 거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지분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지금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잘 안 쓰이고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게 잘 그렇게 뭐 옛날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아마 저는 한 12월 달에 누가 주식 물어보면 챗GPT 주식이 뭐야? 그러면 뭐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수혜 회사죠. 그래서 bing.com, 뉴빙이라는 거 한번 써보세요. 좀 특이한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를 쓰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귀찮지만 또 막 MSN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요. 우리가 뭐 구글 아이디는 있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는 별로 안 갖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만드시고 그것도 또 할 수 없이 엣지 브라우저를 여셔가지고 빙을 써보시면 재밌는 게 얘는 검색을 하는데 그의 근거가 나와요. 현재 챗GPT는 뭘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근거가 안 나와서 내가 일을 2번 해야 되는데 빙은 검색을 하면 근거가 나오니까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은 또 챗GPT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 챗GPT를 그냥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 빙이랑 에스컵 정도를 써보시면 좋겠고요. 즉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서치 GPT라는 걸 올해 뭐 6월, 7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의 서치 GPT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 LG가 7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매번 그분들한테 압력을 넣으세요. 빨리 발표해라. 그렇게 왜냐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아직 발표된 게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AI에 등한시했으니까. 그래서 LG도 한다고만 하고 안 하니까 제가 발표해라. 계속 발표하셔라 했더니 7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도 발표해서 작년에 8월에 발표했어요. 원래 재작년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작년 8월에 발표를 했고 저는 작년 9월부터 경희대 학생들은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성능이 이제 GPT 3.0 오픈 AI의 2020년 버전과 유사한 정도라서 조금 부족하죠. 네이버는 지금 열심히 지금 챗GPT 수준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를 일단 소개를 했고요. 챗GPT 맨 위에 거는 뭐 써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자꾸 딴 걸 누르네. 네, 그다음 네이티브 AI라는 거는 앱이에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만든 앱인데 카카오톡보다는 좀 불편하죠. 앱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니까. 챗GPT는 절대 앱에 없는 거 아시죠? 그거 다운로드 하시면 다 피싱 당하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다운로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앱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네이티브 AI라는 한국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건 공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빙의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발목이 삐었었는데 나 발목이 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얘가 발목이 삐었을 때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면서 밑에 근거 자료를 주죠. 그게 좀 일하시기 편리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챗GPT 화면인데 챗GPT 저 같은 경우 플러스를 쓰거든요. 한 달에 20불. 넷플릭스를 끊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물론 저 어제 비프라는 걸 아주 주말에 열심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0부작인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넷플릭스를 안 볼 수도 없어요. 뭐 길복슨도 나오고 더글로리도 나오고 뭐 수리남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넷플릭스가 그래도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봅니다. 저는 서브스크립션을 한 20개 써요. 넷플릭스 보죠, 왓챠 보죠, 티빙 보죠, 그 다음에 애플 TV 보죠. 디즈니는 아직 안 봐요. 근데 밀리의 서재 보죠.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더밀크 뭐 이런 유료 서비스를 한 20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미를 위해서 어쨌든 그런 데서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재밌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왓챠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생각 중입니다. 그게 이제 컨텐츠의 변화죠. 내가 그냥 즐기는 콘텐츠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고 내 반응에 내 질문에 대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서울시의 홍보 전략도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이 있죠. 서울시의 유튜브, 소셜미디어 그동안 열심히 잘
하신 거 잘 하셨고요. 그건 그대로 가되 인공지능으로 이제 어떻게 시민들과 인터랙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실 때가 됐고 작년까지는 안 해서도 됐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챗봇 개발하겠다는 분들한테 다 말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챗봇을 개발했거든요. 뚜봇이라는 거, 여권 뭐 이런 거 낼 때.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016년, 17년에는 행자부의 모든 분들 모시고 챗봇 개발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또 개발하는 부처나 지자체가 꼭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챗봇을 개발해도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보여줬거든요. 말귀를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줬는데 이제부터는 걸 하실 때도 됐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해까지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기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20달러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20달러짜리를 쓸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GPT-4를 쓸 수도 있고요. 3.5 뭐 버전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컵을 쓰는 화면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 뭐 제가 한자 잘 모르니까 대만의 메뉴판을 딱 S컵에다가 보내주고 그랬더니 얘가 290글자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번역해줘 했더니 이제 메뉴판을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본에 가도 택시를 타면 이제 일본 기사분들이 아예 그냥 그 번역 앱을, 통역 앱을 이렇게 열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택시 기사와 얘기할 정도, 마사지 하는 사람과 얘기할 정도는 다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동시통역사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기 때문에 동시통역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또 생활 속에서 이런 동시통역은 AI가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네이티브 AI라는 그 앱을 쓰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으로 좀 접속하기 좀 귀찮다 그러면 네이티브 AI를 쓰셔도 괜찮고요. 업무하실 때는 그냥 챗GPT 쓰시고 챗GPT나 뉴빙을 쓰시고 그냥 이렇게 이동 중일 때 스마트폰을 쓰실 때는 네이티브 AI랑 이 둘 다 이제 하루에 그 건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무료가 그 무료 건수를 채우시면서 적절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이나 추천서 고쳐 쓰는데 너무 잘해요. 일단 챗GPT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제가 이메일을 쫙 대충 쓴 다음에 막 되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막 쓰다 보면 막 무례한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챗GPT에 넣고 폴라이트하게 바꿔줘, 포멀하게 바꿔줘. 이러면 얘가 너무 나이스한 이메일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추천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추천서 학생들이 써달라, 뭐 주변 분들이 써달라 그러면 참 힘든데 제가 어떤 선배 추천서를 쓰는데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형 그럼 이력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추천서를 써줘 했더니 초안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근데 이분이 사실 내가 만들었던 회사에 같이 일했던 분이야. CTO였는데 굉장히 그 임원들과도 잘했고 밑에 사람들 잘 하셨어. 그 내용을 좀 추가해줘 했더니 넣습니다. 또 이분이 나 대학 선배야. 그 내용도 좀 넣어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챗GPT는 한 대학생 인턴 정도라 생각하고 자꾸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때 좋고요. 모르는 분야에서 힌트 얻는 데 좋고 아는 걸 확인하는 데 쓰지 마세요. 되게 멍청한 게 자기가 아는 걸 질문하고 걔가 틀리면 얘는 바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멍청한 거죠. 자기가 확실한 거를 왜 물어봐요? 그 자기 이름 검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 검색해서 안 나오면 얘는 바보야. 근데 한국어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본인 이름도 되게 자세하게 넣으면 나옵니다, 결국은.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동명이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의 힌트를 얻으시고 기존의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추출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 물어보세요. 근데 다 믿지 마세요. 얘는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얘를. 하지만 필요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법한 질문은 대답을 되게 잘하죠. 예를 들면 인생과 예술의 관계에서 논하라 이런 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흔들린 거죠. 그동안 너무 쉬운 문제를 내신 교수님들이 인생과 예술의 관계를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지금 리움에서 이탈리아 어느 작가가 와 있는데 그 사람과 나의 일상에서의 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강의를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너무 이런 제너럴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저런 쉬운 질문에 답을 또 미리 답안을 만드는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교수들도 굉장히 스페시픽한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회사에,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가르쳐야지만 이제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일으킵니다. 환각. 예. 세종대왕이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 알아?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가 황당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그 기술적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얘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를 내뱉는 기계예요. 기존의 자기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근데 그 n 플러스 1번째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이상한 삼천포로 빠진다는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나오면요. 그걸 다시 또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번째 단어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얘한테 일을 시킬 때 단어를 길게 쓰시는 게 좋죠. 그래야 얘가 삼천포로 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한테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일을 시키면 여러분도 인턴한테도 똑같잖아요. 뭐야? 그러면 전혀 엉뚱한 걸 해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런 자료처럼 해오고 이렇게처럼 해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구글 챗GPT 활용 방법이 또 다른 링크에 있어서 한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오행시를 써줘. 오행시란 5글자 단어에 글자 하나씩으로 시작되는 문장이나 어구를 5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얘가 못해요. 강대, 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경희대학교 오행시를 써줘. 그 다음에 예제는 대한민국인의 오행시는 대단하구나, 한민국인 해가지고 이렇게 예제를 주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경희대학교 이렇게 오행시를 써주죠. 참 신기한 거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퓨샷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퓨샷 러닝. 그 뭐냐면 한 2-3개 예제를 주면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제로샷 러닝을 시키지 마세요. 제로샷 러닝 해도 꽤 잘해요. 그냥 어떤 예제를 안 주고 해도 하거든요. 근데 잘 못할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예제를 주고 하라고 하면 얘가 하죠. 참 신기하죠.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역사는 챗GPT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6년 봄 알파고의 충격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고는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챗GPT는 내가 써보면 확인을 하죠. 어제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야 이거 혁명 맞지? 그래요. 그래서 그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내가 썼는데 그 친구는 그냥 부동산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평상시에 IT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써봤는데 이 정도면 내가 느끼잖아. 이거는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동안 인공지능 말만 무성했는데 대중이 사용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거고요. 저는 2005년에 당시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제일 잘했거든요.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다. 단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야 라고 제가 논문에 썼는데 결국 이제 11년 후인 알파고가 11년 후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바둑 인공지능도 뭐 2005년에 만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홈페이지를 처음 클릭한 것처럼 또는 아이폰을 처음 써봤던 느낌의 버금가는 그런 마술 같은 경험을 주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키보드로 컴퓨터를 많이 하고 마우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터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화, 그죠? 불과 이제 몇 년 안에 모든 게 대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예. 이제 쿠팡도 대화로 할 가능성이 크죠. 나 남자친구 생일인데 어떤 걸 선물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막 줄줄줄 읊어내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데가 이런 인공지능을 제대로 못하면 좀 어렵겠죠. 제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전 대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너네 나이면 그냥 이 쿠팡 같은 거 인공지능으로 그냥 대화로 주문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게 나 같으면 지금 딱 그걸 만들 때다.
그러면 나는 아마존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턴의 대화가 가능한, 말귀를 알아듣는, 문맥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생성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자동으로 빨리 많이 잘 생성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기는 거죠.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는 유튜브 선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오마이뉴스나 이런 인터넷, 뭐 게시판 이런 선거였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선거에서 이제 카카오톡, 유튜브가 많이 사용됐다면, 뭐 지금 미국의 다음 대선은 그냥 AI 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마 우리나라의 다음 대선도 또 내년 총선까지 모르겠어요. 내년 총선 또는 다음 대선 또는 미국의 다음 대선이 AI 선거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전반에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빨리 많이 잘 생성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제 이긴다는 거죠. 2025년까지 인터넷의 한 95%인가 90%인가 99% 퍼센테이지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UAE의 그 내각부 장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2006년부터인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내각부 장관을 했는데 그분의 스피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2025년까지 인터넷의 90% 이상의, 그분은 99%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컨텐츠는 다 AI가 만든 컨텐츠라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싸게 만드니, 그죠? 그 컨텐츠가 세상을 다 뒤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챗봇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시민과의 대화형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고객과의 대화형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콜센터를 자동화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 전에 안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현명한. 저는 자율주행차가 안 된다고 되게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롭게. 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되게 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정부 프로젝트도 따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아직 안 되죠, 자율주행차가. 왜? 자율주행차는 까딱하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AI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챗GPT는 막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죠. 물론 미세한 영향과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막 인공지능을 막 해야 된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빨리.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전 대화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수명이 한 20, 30년 당겨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AI는 한 2030년, 40년쯤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2년 11월 30일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세계를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겠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고 죽겠구나. 또는 심지어는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의료가 발전되고, 이제는 이 생성이라는 게 이 텍스트만 생성합니까? 이 과학기술도 다 인공지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힘들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목적만 잘 주면 되죠. 그다음 데이터. 그러면 수많은 AI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2, 3년 전에 정권 교체가 되든 새 정부가 나오면 국가연구소들은 다 AI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AI 중심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AI로 다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AI를 모르는 기존의 연구자들과 AI를 알고 기존의 연구는 모르는 분들이 경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너무 연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힘들게 사람이 연구하냐 이거죠. 사람은 연구 목적만 주고 AI의 연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과학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챗GPT의 등장은 빅테크 기업의 판도의 큰 변화. 2018년에 GPT-1이 나왔고, 2019년에 GPT-2가 나왔고, 2020년에 GPT-3가 나왔고, 제가 그때도 신문 칼럼 2개를 썼어요. GPT-3. GPT 정말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성취다. 그러나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게 2년 반, 3년 전인데, 그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갈 길이
빨라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 3.5가 2022년에 나와서 챗GPT가 나온 거고 2023년 3월 14일 날 GPT-4가 나왔죠. GPT-4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림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요 줄을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풍선이 날아갑니다. 하늘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상당한 물리 법칙, 이미지 해석 기능. 너무 재밌죠. 왜냐면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책이잖아요. 책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하는 기계를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못하겠지만 점점 향상돼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적어도 우리 인류가 책으로 남긴 내용은 제대로 공부하는 애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GPT-4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6개월 중지하라는 게 뭐냐면 GPT-5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뭐라 그랬냐면요. 알았어. GPT-5 아직 학습 시작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너무 또 혼자 달려가면 또 이제 이짐에 당할 수 있으니까 미안해. GPT-5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GPT-5가 아마 내년엔 나오겠죠. 그때 뭘 또 더 추가할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GPT-4는 이제 26개 언어가 공식 추가됐고요. 출력 단어가 25,000개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시킬 때 얘가 최대한 길게 뽑게 하고 싶으시면 25,000단어로 얘기해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다가 막 힘들어서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영어로 그냥 continue 또는 우리말로 계속해. 그러면 얘가 계속합니다. 쉬지 않고 일해요. 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얘를 잘 쓸 수 있죠. 25,000 단어까지는 얘가 뱉어낸다. 그다음 GPT-4는 그다음에 답변할 때 사용 메모리는 64,000단어. 뭐냐면 얘한테 질문할 때까지 나랑 얘랑 대화한 게 있죠. 우리 인간도 방금 만나서 30분 대화했는데 얘가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기억 못하면 얘랑 말하기 싫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도 꽤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64,000단어까지를 기억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64,000단어가 굉장히 풍부하고 좋을수록 앞으로 나오는 25,000단어가 꽤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엄청난 거죠. 65,000단어를 기억해서 25,000단어를 순식간에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거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초거대 AI의 3대 강국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GPT-3가 2020년에 나왔을 때 긴장하고 2021년 6월에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1년 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1년 나는 거죠. 2021년에 발표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건 2021년 6월 일반에 공개한 거는 2022년 8월쯤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챗GPT는 2022년 11월에 나온 거죠. 지금 놀래서 다시 네이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 지금 하이퍼클로바, LG가 7월, SK는 조금 작은 모델로 이제 하고 있다 하는데 아마 최태원 회장님도 아마 꽤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좀 AI 전략을 그동안 잘못 짰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GPT-4, 그다음 페이스북이 라마라는 거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챗GPT를 여러분도 컴퓨터에 깔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좀 느리게 돌아가죠. 챗GPT도 깔 수 있는데 그 대신 깔기를 허용하게 안 해주죠. 아직 오픈 AI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챗GPT를 허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 지금 굉장히 긴장하죠. 왜냐하면 직원이 코드 짜던 거를 챗GPT에 물어봐가지고 지금 오픈 AI한테 삼성의 코드 일부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경고받았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픈 AI 사장 샘 엘트만이라면 삼성에 전화해서 그런 어려움 있지. 우리가 그냥 깔아줄게. 수원 사업장에. 그럼 우리는 당신 직원들이 무슨 질문하는지 전혀 몰라. 걱정하지 마. 깔아주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해줄게. 우리 절대 거기 접속할 수 없어. 삼성 직원들이 무슨 질문하는지 몰라. 그럼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AI 샘 알트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그냥 깔아줘 하나, 돈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뭐 보안 문제, 기업에 뭐 기밀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잠시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에 샘 알트만이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한국을 안 오고 일본 문제 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아우서 일본이랑 무슨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모든 정책의 핵심이 지금 AI가 돼버렸어요. 샘 알트만을 또 한국에 온다고 하죠. 5월인가 6월 달에. 예, 샘 알트만 올 때도 오세훈 시장님 만났으면 좋겠고, 예, 샘 알트만이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것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에서는 라마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컴퓨터에 깔아서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챗GPT 이 오픈 AI 시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죠. 회사 이름은 오픈 AI인데 하나도 오픈 안 한다고 앨런 머스크가 막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서는 라마라는 걸 발표해서 오픈 소스로 깔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전 세계 해커들이 이걸 다운로드해서 자기 AI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스탠포드는 알파카를 만들었고요. 이 라마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들도 AI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 구글의 바드, 중국은 이제 하웨이, 바이두가 최근에 언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약간 성능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발표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을 얻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이 3대 강국이라는 게 대단하고요. 이 뒤로 이제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뒤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n개의 단어를 주면 n+1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건데, 이 n+1번째 단어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n+2번째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적으로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초거대 AI라고 하기도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뭔지 이름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2017년에 나왔는데 그거는 어텐션이라는 방법론을 쓰는데, 이게 2014년에 한국의 조경현 박사가 조슈아 벤지오랑 또 한 분이랑 같이 개발한 개념이에요. 한국 사람이 여기에 깊이 들어가 있죠. 지금 뉴욕대 교수인데, 그래서 조경현 박사가 2014년에 어텐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논문을 썼는데, 그거를 2017년에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비틀즈의 노래 Love is all you need라는 노래와 비슷한 제목으로 이 논문을 썼고, 이걸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많은 것들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 그냥 이게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아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지금은 열심히 따라오기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오픈 AI를 넘어서는 어떤 국가적 전략 또는 기업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네이버가 그동안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AI 능력이 있어도 지금 챗GPT 같은 서비스를 열심히 안 내놔요. 왜냐하면 그걸 열심히 내놓으면 기존의 검색이나 소셜미디어를 안 쓸까 봐. 지금 네이버도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좋은 게 오픈 AI라는 아무것도 안 가진 회사, 그 다음에 구글을 계속 이기고 싶어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하나의 스타트업과 큰 기업이 결합해서 새로운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될까? 이 챗GPT라는 건 어떠한 크리에이티브한 컨버세이션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휴먼 레벨이다. 휴먼이 들어가서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쓴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많이 바꾼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판적 사고나 어널리틱 스킬, 로컬 날리지, 컨텍스트 베이스드 러닝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위조인간 개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데니얼 댄시나 학자는 우리가 위조 화폐에 그렇게 많이 지금 벌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AI가 위조 인간을 만드는 것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VR 이걸 쓰고 죽은 엄마나 죽은 딸이랑 대화하는 그런 게 텔레비전에 방영돼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가짜죠. 진짜 죽은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은 딸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약 방영하고 전원일기에 어떤 죽은 배우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망자의 모독이 될 수도 있고 망자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에 대한 어떠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이걸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은 약간 기복적인 무속신앙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죽은 분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에 대한 것에 어떤 좀 거리낌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저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AI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는 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참하고 예전부터 저는 이걸 많이 주장하던 사람인데 조금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가 큰 벌인 것처럼 위조 인간을 만드는 것은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대화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다 바뀔 것이고요.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컨텐츠는 답답한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 똑똑한 친구 인공지능이 생겼기 때문에 얘랑 얘기하는 게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페이스북 하는 이유는 수많은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스, 투어리즘, 헬스케어, 저널리즘, 컨텐츠 인더스트리, 에듀케이션, 코칭, 컨설팅, 로보틱스, 팔리틱스가 다 이제 대화형 AI 혁명에 놓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오픈 AI와 뭐 샤피파이라든가 인스타카트라든가 한국의 개차는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대화형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마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맹인용이에요. 그동안 맹인들을 우리 서울 시민 맹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했는데 비마이 아이스는 이 아까 말씀드린 GPT-4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PC에 있는 화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도 이제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빨간 줄무늬 티셔츠야, 이건 파란 줄무늬 티셔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리얼 트립 같은 우리나라 회사도 이제 이렇게 대화용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굿닥, 한국의 굿닥도 이제 대화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병원 예약 그냥 도와주면 그냥 장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너 어디가 아파? 이러려면 이렇게 해봐. 근데 나는 그냥 AI일 뿐이고 여기 병원에 연락해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교육, 금융 이런 부분들이 다 대화형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앱 쓰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매장에 오죠. 그래서 지점에. 힘들어요. 코스트가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대화형으로 이제 어르신들과 금융을 하게 만들면 훨씬 더 이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앞으로 대화형 영화가 나오겠죠. 제가 소설도 제가 얘한테 써보게 할 수 있어요. 두 남녀가 만나는 첫 문단을 얘기해 좀 얘가 씁니다. 그래서 둘이 막 사귀다가 여기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껴서 얘네 좀 흐트러뜨려봐. 그러면 또 막 흐트러뜨리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이제 웹툰이랑 결합이 되고 그 웹툰이 다시 비디오로 결합이 되면 이런 대화형 컨텐츠 산업이 나올 것이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기자와의 AI 기자와의 대화를 소비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단순 영상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AI 앵커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정치에서도 뉴욕타임스가 나왔는데 지난 1월 15일에 나온 건데 결국은 수많은 그 로비 문서 같은 거를 빨리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스마트한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레더블한 스피드와 스코프로 AI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보틱스도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로봇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얘 로봇이 그냥 엉뚱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이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만 실수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틱스가 갑자기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인재는 어떤 기술과 이론을 잘 이해하면서도 활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개발하는 인재다. 그리고 제일 쉬운 얘기가 뭐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체되는 거다.
뭐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를 적으로 두지 마시라는 거죠. AI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활용 방안을,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잘 많이 사용하시는 게 1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초거대 AI의 여러 API를 활용해서 서울의 서비스를 개발하시라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좀 말씀드린다면, 서울 AI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옆에서도 구청 관련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 있는 데이터가 서울시가 달라고 다 줍니까? 안 주거든요. 제가 전 세계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늘 물어보는 게 있는데, 주던가요? 그러면 안 줘요. 중앙정부한테 지방정부가 줍니까? 안 줍니다. 병원들이 좋은 AI 개발하자고 해서 데이터 줍니까? 안 줍니다. 불법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건 권위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안 됩니다. 공산당이 하자 그래도 안 해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발전한 AI가 연합학습이라는 기법인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주지 않고도 연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통, 안전, 의료 이런 여러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줄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서울시가 줘야 돼요. 거기다가 AI를 주고 니네 데이터로 학습해.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다시 줄게. 그렇게 하시면 서울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을 위한 대화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죠. 자비스 아시죠?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 나오면 나오죠. 이제는 서울 시민들한테 자비스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뭐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비스. 그럼 서울을 잘 아는 거죠. 챗GPT는 서울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서울을 잘 아는 자비스를 서울 시민한테 우리가 줄게.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요즘 그 세계 3대 도시가 됐다고 어젠가 나왔잖아요. 또 매력 도시로. 서울이 뭐 외국인들, 젊은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가고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서울시가 이제 이러한 AI로 자비스를 줄 수 있다. 또 서울 시민이라면 건강관리를 이제 하는 건데, 건강관리 데이터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웨이브는 이런 리얼월드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달라고 서울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너네가 잘 갖고 있어. 우리가 차라리 AI를 줄게. 그리고 너네 데이터로 그 AI를 학습시켜. 그 다음에 그 AI를 다시 줘. 그럼 우리가 그걸 AI를 다 모아가지고 더 고성능의 AI를 다시 돌려줄게.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공유가 아니라 AI를 공유한다. 20개 병원들이 고객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없죠. 좋은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각 병원들은 이 AI 인력도 없고 데이터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서 병원들한테 데이터를 줄 필요 없어. 그 대신 우리가 AI를 줄게. 그럼 그걸로 학습을 합니다. 20개 병원이 학습을 했어요. 했더니 각각의 병원들이 AI를 개발한 것보다 20개 병원이 학습한 거를 합쳤더니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보통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AI를 융합할 수 있다. 그러면 성능이 30% 향상된다는 거고, 데이터를 전체를 공유하는 것과 거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대 제약회사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은데, 그죠? 약을 꼭 내가 다 만들 필요 없잖아요. 10대 제약회사가 데이터를 근데 공유한다? 그건 못해요. 그러면 오케이, AI 모델을 공동 개발해서 우리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그 AI 10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신약을 개발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완전히 탐욕과 독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과 공유, 협력,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오세훈 시장님 얘기하시는 어떤 낮은 지대와의 협력, 그죠? 소외된 자와의 어떤 포용,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것이 AI입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는 많은 빅테크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다 뺏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AI를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한 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돈 세탁 방지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개 국가가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다 공유하자는 협약을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각 은행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 우리가 AI를 줄게. AI를 같이 학습시키고 그 AI를 서로 공유하자. 그럼 너네들의 프라이빗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인텔리전스만 좋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6개월 중단으로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건 이제 SBS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AI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한다면 답은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잘 구축하면 그 룰을 따르는 AI 기업들이 그냥 번영해 나가는 형태로 가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이 자유민주 법치를 구현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AI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 국가들의 AI 연합이 필요할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같이 중단하자? 같이 망하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 중국이 AI를 개발하고 자유민주 진영은 오히려 AI를 중단하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중단 이슈였고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AI 자유민주 법치를 구현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AI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리얼월드 AI를 한국이 주도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AI 공유를 통해서 자유세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어떤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각 분야에서 시민 개개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AI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한국이나 서울이 주도할 때가 됐어요. 한국과 서울은 이제는 지금 세계적인 세계를 리딩하는 곳이죠. 이제는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국가들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부산은 제발 엑스포 2030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부산은 2030 되면 또 이렇게 나갈 것이고 서울은 한국의 대표 도시로서 우리 간부님들이 뭔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제가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 엑스포 갔더니 우크라이나 키우를 이기고 서울이 세계 1등 스마트 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막 키우에 주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실력은 서울이 제일 좋으니까 서울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국제적 활동, 국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우리가 리딩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서울시 간부님들은 서울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시고 각 분야, 정책 분야와 행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합을 계속 해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오버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이경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은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 없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이경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6회 미래서울 아침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강은 일정 관계상 일주일 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